이완구 대 박영선, 새 원내대표들 간의 1차 격돌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시사 예언 배틀 시작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일렉션 최유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일단 이완구 대표, 박영선 대표 두 사람의 선출,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새누리당은 김성수 씨. 이완구 원내대표로 만들려고 네. 이주영 의원을 해수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한 명이었죠. 엄청 고생하고 계시죠? 하셔서 네. 해수부에서 참 자기 스스로는 감금당했다라고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붙잡혀서 온갖 하소연도 다 들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계시는 거고.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결선 투표까지 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완구 대표는 그냥 추대했으니까 시대 형식이었죠. 대통령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하실 거고 박영선 대표는 절대로 그 대표의 말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대표의 말을 결코 그대로 듣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김한길, 안철수 예, 공동대표의 말을. 공동대표였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 원내대표를 단일 후보로 이렇게 내세워서 추대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고 거기에서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완구 의원이 적임자라는 것을 평가를 받은 거죠. 어쨌든 굉장한 꾀돌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완구 대표가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창출해낼 수 있을런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판에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김한길 안철수 그 공동대표 쪽에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5월 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힘을 이제 많이 실어주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싸우는 여전사로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다 듣고 보면 박영선 대표의 경우는 이제 전사, 힘도 실어주고 그리고 워낙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강했죠. 네, 강한 이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완구 대표는 나름대로 당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된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 강대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완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주영 의원을 장관으로까지 밀어내는 이상한 악수를 두면서까지 나름 여권이 교통 정리를 한 끝에 이완구 대표가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도까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거죠. 네. 이완구 대표를 지략가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실 지략가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펼쳐놓은 지략들이 뭔지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여태까지 보면 기가 막힌 지략은 신한국당으로 의원하셨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 쪽으로 가야지 유리할 것 같으니까 바로 배를 갈아타서 자민련으로 합류하고 네. 그리고 또 자민련이 또 실각을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또 배를 갈아타서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고 이런 지략은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으로 뭘 보여줬다든가 아니면은 특히나 아주 양쪽의 진영이 이렇게 부딪힐 때 어떤 특별한 지략을 만들어서 그걸 깨낸다든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략 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왜 이완구 원내대표를 그렇게 밀었을까 하는 부분들도 친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네. 박영선 대표는 그냥 강성 의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3인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권이 싸우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전혀 야당의 구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박영선 의원 정도를
원내대표로 만들어 줘야 책임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총력을 다해서 싸우려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이 야당의 전투력을 키워야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앞에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막 들끓으면서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투력 강한 말씀하신 그 새만방 같은 경우 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진선미 의원이라든가 뭐 강성이라고 말하면 지금 난 진성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전투적으로 싸워줬죠. 그래서 뭐 또 여기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장하나 의원은 아직 3인방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 열심히 전투력을 갖고 싸웠다는 평가는 있지만 당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아주 처절한 전투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헛소리 안 하면서. 그러니까 대여 투쟁의 선봉에 있으면서 실제로 전투력도 있는 사람들, 상당한,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됐다, 원내대표가 됐다. 예, 그 이완구 대표는 예.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이렇게 그 이완구 의원 비교해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일단 남자 여자. 네. 그리고 50년생, 60년생 딱 10살 차이예요. 64살, 54살. 그리고 충청 출신이고 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 창녕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대비가 되고 또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이고요. 예. 이제 박영선 의원 다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립되는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완구 대표는 지역 그 새누리당 내에서 지략가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 그 사람을 평가한답니다. 그 옛날에 그 자민련의 김용환 전 부총재의 버금가는 지략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그런 평가에 동의가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또 부분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죠? 일단 이제 예전에 한번 DJP 연합이 깨지는데 이건 언론의 평가입니다. DJP 연합이 깨지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자민위원으로 따로 독립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단 언론과 저 새누리당 당 내부 평가는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인맥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향후에 스타일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고 예. 또한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완구 의원이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한다면은 네. 단순하게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국회가 파행되거나 이럴 때는 여당이 더 욕먹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뒤로 빠져서 예. 실리를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예측을 해보면 그 야당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전사 이미지고 그런 네. 걸 떠나서 일단 이슈 자체가 5월의 이슈 자체가 그 야당 쪽이 그 공세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여당 쪽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5월 국회를 열자라고 제안한 쪽도 야권이었죠. 그리고 여당도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5월 국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기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식으로 야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을 여권이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열자 이러고 나서겠죠. 특검 얘기도 하고. 예. 이제 특검도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5월 국회에서 근데 이 특검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국정조사보다 훨씬 더 변수가 많아요. 자, 일단 5월 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가자라고 네. 했으면 여기서 최소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로 하자 이 정도는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 그런데 특검은 좀 달라요. 특검으로 들어가자 그러는 순간 분명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검 무용론 다시 들고 나오면서 네. 정치 공세로 그걸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실리를 챙긴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네. 그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특검의 인사로 해서 어떻게 일정을 향후에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5월의 국회 내에서 주로 다뤄야 될 그런 쟁점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청와대 책임론 같은 거 이거를 국회 내에서 부각을 시키려고
야권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네. 그 청와대 책임론이 부각되려면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물증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네. 근데 특검으로 그거를 갖다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특검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뭐 국정조사 정도로 확보가 될 것인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그 공방이 5월 내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처럼 아마 현재 상황은 국정조사로 많이 이제 야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근데 여당 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치죠. 지금 세월호가 전체 다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 다 국회 불러 올리냐 말이냐. 그러니까 상임위나 특위를 가동해서 하자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한구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월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또는 특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되 필요할 경우 협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굉장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강하게 나오는 국정조사 요구라든지 특검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국정조사 요구까지는 이게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국정조사는 사실 그 우리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는 하되 다만 그 어떤 속도, 그러니까 국정조사로 돌입하는 그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하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6.4 지방선거라는 또 중요한 시점이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보세요. 네. 5호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신나게 두드려 맞다가 지방선거를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공방을 막 하다가 공방을 하다가 6.4 지방선거 앞두고 뭐 6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딱 받는다 그래 보세요. 그럼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들을 갖다가 이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게 네. 김문성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크게 던져놓고 네.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도 받긴 받지만 그 뭐 한 원구성도 함께 가야 된다. 뭐 6월 이렇게 정도 얘기를 이렇게 하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실익이 없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정치 공세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를 이제 앞두고 아주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걸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해서 또 우매한 그 사람들의 표를 갖다가 또 털어볼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강성인 야권의 원내대표가 필요한 거죠. 과연 어떤 전략을 여기서 펼쳐나갈 것인가. 네. 꼼짝 못하고 국정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명분과 또 행동력, 전투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전투력을 그 야당에서는 거의 최근에 보여준 적이 없는데 유가족들이 보여줬죠. 이번에 이틀 동안에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분. 너희들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 그럴 때 우리 시위하는 거 아니다. 네. 와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해명하고 사과해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KBS가 아무 말도 못했고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간 거예요. 맞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청와대 면담 성사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명분도 민심도 또 실리도 모든 걸 유가족들이 챙겼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여 투쟁이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거리로 나오란 말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충분히 국회 내에서도 이런 명분을 취하면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게 쟁점이 되면 뭐 서로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래갖고 슬그머니 뭐 기초연금법 합의해주고 이런 식으로 야당이 가면 이건 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욕먹는 건 야당이지 여당이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KBS 같은 경우도 보세요. KBS 수수료 수신료 인상권 같은 경우도 상정은 일단 하지만 의결하지 말자 이런 꼼수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 들어가서 다 퇴장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전부 보이콧 해버리는 거 그거는 상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준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야당이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야 할 때다라는 말씀. 자, 예. 최현 씨 그러면요. 예. 지금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상임위랑 특위 수준에서 새누리당은 최대한 방어. 거기서 더 판을 벌리지 않으려고 할 거고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그 야권의 그 뭐랄까 공세에 최대한 이렇게 수세를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여야 대표의 싸움은 예. 어떤 승패라고 한다면 국정조사, 세월호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시작하느냐 마느냐로 판단을 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동의하는데요. 지금 세월호
를 중심으로 한 이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어차피 새누리당은 수세적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공세적으로 나가겠죠. 이제 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가 열리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승패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과물로서 네.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완구 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정책위 의장 네. 주호영 네. 의원을 내세웠고 그리고 수석부 대표로서 김재현 의원, 수석부 그러니까 정책위 부의장으로 나성래 의원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팀을 제대로 잘 꾸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야당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네. 팀별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꾸린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공세의 수준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어를 어떤 논리로 글쎄요.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진용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만 네. 뭐 나성린 의원이라든가 김재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네. 인간관계는 원만하지만 예. 그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아, 분들이에요. 야권과? 나성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게 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영을 짠 거 보면 알겠어요. 진영을 짠 거 보면 예, 야당 주지 인물,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야당 인물과 한번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원만한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주지 않겠다 이런 건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 사람들도 다 음. 박영선처럼 굉장히 비슷한 그 아마 굉장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타일로 보면 근육질의 분들을 그러니까 이럴까요?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가 워낙 강성이니까 그 밑에는 또 강성이 아닌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 그게 거의 새정치 그렇죠. 민주연합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얘기도 되고 뒤에서 좀 원만하게 좀 관계도 있고 이런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지금 이 진용에서 세월호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네. 여권이 짜고 있는 진용이라든가 그리고 청와대의 태도라든가 또 이런 모습들은 또 정부의 태도라든가 자 어떤 걸 보면 정부의 태도를 알 수 있냐면 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SNS에서 굉장히 분노들이 들끓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생계가 완전히 막막해진 사람들에게 두 달에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이 돈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확실한지 검토가 안 끝났고 또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가 터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네.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금을 못 주고 있어요. 이러니 성금 내봤자 그 성금이 어디로 가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밑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예. 정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청와대까지 몰려가시겠습니까? 이런 그 상황으로 일관돼 있을 때는 무조건 야권한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문제는 박영선 원내대표만이 야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단일한 대우로 정말 약한 고를 잡아서 공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무너뜨릴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5월 내에 국정조사 정도는 따내지 않을까. 저는 아하. 그 정도의 승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성수 씨 근데 이렇게 보실 때 그 부분에 최현진 대해서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데 박영선 의원은 굉장한 강성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스탠스를 취할 텐데 문제는 새누리당에 비해서 야권 내부의 내부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김한길 체제가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싸워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도 네. 박영선 의원 혼자 깃발 들고 춤추다가 결국은 방망이 넘겨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법 넘겨주는 상황을 보면은 야당의 지도부가 과연 박영선 의원 혼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싸울 때 네. 그래 따라가자 같이 싸우자라고 할런지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상임위와 특위를 통해 가지고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결코 박영선 의원 혼자 이렇게 싸워서 넘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국정조사로 들어가기가 좀 버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가능성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여권이 상당히 센 반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반격. 이를테면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청와대 대변인이 썼던데 그 야권이 어떤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행위가 굉장히 국론 분열이고 지금 또 대통령도 말하기를 경제 발전의 어떤 내부 분열은 좋지 않다.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여권이 세게 나왔을 때 사실 그런 것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는 논리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그동안- 그렇게 됐냐면 그동안 많이 지난주 있어갖고. 토요일서부터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런 그때 움직임이 어떤 일이 확실히 벌어졌냐면 있죠? 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종편들이라든가 또 보수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애국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달려드느냐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네. 이전에는 선동꾼 뭐 순수 유가족 아닌 다른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외부 세력. 네, 외부 이런 세력이 표현. 있다는 네. 얘기를 대놓고 잘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토요일 그 기점으로부터 아주 지난주 예, 토요일. 예. 대놓고 하기 시작하고 JTBC를 뭐 그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네. 토요일 이후로부터 벌어진 일들이에요. 아 이게 역공이 시작됐구나 하는 네.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역공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오로지 선거지. 지금 지지율 떨어졌고 또 선거 위태위태해지고 뭐 어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도권 세 지역에서 다 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 경기 하나라도 우리는 따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역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선거 때문에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사정을 보세요. 공천개혁하자 그랬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기초고 뭐 또 뭐 광역이고 할 것 없이 아주 온갖 잡음에 다시 들리고 있어요. 그 오죽하면은 어떤 말까지 공심위에서 올라왔냐면 여기는 진짜 주인이 없구나. 전부 그냥 각계 지역이 무슨 봉건 영주들처럼 있는 것이지 여기 안에서 어떻게 단일한 대우로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 세월호의 문제를 드라이브를 걸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 아하. 이 부분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지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세력이 합쳐져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새정치 쪽, 새정치연합 네. 쪽의 세력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민주당 내부 세력들보다 구민주당 계열보다는 안철수 계열 쪽이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전투력 속에서 성과들을 챙길 필요가 있거든요. 선명성을 더 그렇죠. 강조하고. 그런 네. 상황에서라면 이제 박영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안철수 문재인이 지지를 하면서 뭔가 그 어떤 그 전선이 형성이 네. 된다면 의외의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보면서 상황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참 그 조합이 잘 안 되는 게 네.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지만 그것이 안철수 김한길 쪽에서 굉장히 밀어서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대여투쟁에서 안철수와 박영선의 조합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상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여투쟁에서는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왜 두 세력이? 박영선 의원으로 대표되는 강성 의 모습들이 안철수 물론 방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성과를 내야 되는 안철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고 다급한 이제 목적이긴 하나 네. 그 방법이라든지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까 김선 씨가 말했듯이 어떤 선동 세력이다 외부 세력들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 같은 걸 직면했을 때 안철수 의원 그렇게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성격들이죠. 예. 대체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내에 국정조사 과연 열리게 될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시사 예언 배틀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알렉션 최유한 소장님이 각각 예언을 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